안녕하세요. 7.1기 피터우시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직해서 몸값을 올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언제이고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7년 전 저의 일기를 공유합니다. 2019년 2월 2019년 2월 27일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막내의 퇴사. 네로 사원은 처음 우리 파트로 오는 과정이 그리 평범하지 않았다. 신입으로 입사한 지 1년이 지난 중고 신입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우리 파트로 배정되어 오게 됐었다. 우리 파트는 변방의 비핵심 부서라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았고 특히 정직원 충원은 유망한 파트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귀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녀석을 제 몫을 다하는 인재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열심히 티 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썼다. 관계사 투어도 시켜주고 교육도 보내주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맥과 조직력을 그때 다 쏟아부었던 것 같다. 본인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며 당연히 해줘야 할 기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녀석이 나에게 대들기도 하고 이직을 준비해서 나간다고 하니 겉으로는 티 안 냈지만 꽤 서운했다. 더군다나 이직한다는 것이 내 경험상 내부 경쟁도 심하고 근속이 긴 안정적인 회사는 아니라서 더 그랬다. 하지만 아쉽다는 건 내 입장일 뿐 본인의 선택을 존중해야지 어찌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리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키워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겠지. 똘똘한 녀석이니 잘 해낼 거다. 네로 사원이 퇴사를 밝힌 건 이날이었지만 아마 꽤 이전부터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직을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고 있었겠죠. 저에게 와서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 라며 평소와 다르게 정색을 하면서 면담 요청을 할 때 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이직을 몇 번 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잘 아는데요. 특히 첫 이직 때는 내가 과연 잘하는 일일까? 괜히 이직해서 후회하는 건 아닐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네로 사원이 처음 저희 파트로 왔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2016년? 아마 2월이었을 겁니다. 이때로부터 2019년이니까 한 3년? 만으로 2년 정도 전입니다. 네로 사원이 저희 파트로 오고 나서 한 2년 동안 저희가 열심히 가르치고 도와줬고 네로 사원도 워낙 똘똘한 친구라 스펀지처럼 자신의 업무를 흡수를 해서 2019년 때 이때쯤에는 하는 일이 이미 손에 익어서 업무 시간 중에 대부분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대부분 이 타이밍에 딱 머릿속에 이직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죠. 전체 경력으로 보면은 한 4년에서 5년 차 정도 이 타이밍, 직급으로 보면은 대리에서 과장 요 정도 타이밍입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붙고 주변을 돌아보니 저 사람이 저 연봉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이제 종종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실력이 꽤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일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죠. 이때 이직 시장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때 이후로는 언제든지 이직을 해도 나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될 때쯤이죠. 저는 적어도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고 나서 최소 4년 이상 경력을 쌓아야 몸값을 제대로 인정받으면서 이직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 신입사원과 차별성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년 이상의 경력이 쌓였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구인을 원하는 회사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팀장이라면, 내가 임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뽑아서 쓰게 될까? 나라면 나를 뽑을까? 이런 질문이 이직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의 속마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당장 뽑아서 포지션에 딱 투입시켜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인력. 대략 직장생활 한 30년이라고 잡으면 당장 데려와서 어딘가에 바로 투입해서 써먹을 수 있을지에 따라서 연차에 따라 회사에서 요구하는 직원들의 능력치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3개 정도의 구분으로 나누고 싶은데요. 실무자, 관리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전관 예우자. 실무자는 당장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주력 분야의 능력이 꽤 쓸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이직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10년 차에서 대리, 과장, 연차가 되겠네요. 관리자는 현장에서 뛴 선수들을 코칭하고 리딩할 능력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회사가 원하는 건 이런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조금 더 큰 회사, 지금 우리 회사보다 조금 더 큰 회사나 프로세스가 조금 더 잘 갖춰져 있는 회사의 업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회사의 프로세스들을 좀 큰 회사에서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호하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15년 차 정도, 차장, 부장 정도가 되겠죠. 정관예우자는 제가 그냥 이름을 붙인 건데 회사에서 업계의 인맥을 사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네트워크를 사는 거죠. 구매처나 납품처에 인맥 네트워크가 있는 임원을 영입하는 경우입니다. 한 25년 차 정도가 되겠죠. 관리자나 정관예우자의 유형인 분들은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이직에 이미 프로급 선수일 테니까 대부분 경력 이직을 고민하시는 실무자 유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가 원하는 실무자는 그야말로 기능적인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직을 할 때 가장 먼저 행동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쓰는 거죠. 이력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나를 원하는 회사가 가장 먼저 접할 것이 이력서이기 때문에 이 이력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력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그러자면 이력서는 동일한 업종 경력으로 일관성 있는 업무 수행을 부각해서 작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간혹 가다가 멀티플레이어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이력서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중국집에서 주방장을 채용하는데 총 경력이 10년이라고 칩시다. 똑같이 10년의 경력이 있는데 1번은 중식 10년, 2번은 중식 7년, 일식 3년. 똑같이 10년 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채용하실 겁니까? 이게 스페셜리스트와 멀티플레이어의 차이입니다. 저라면 전자를 채용하겠습니다. 중국집에서 일식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일식 경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회사 같은 경우에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한 포지션에 맞춤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비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력서는 일관성 있는 업무를 부각시키는 게 좋습니다. 이직을 하는 간격도 중요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적어도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유지를 해야 다음 직장을 이직을 할 때 이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채용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요. 한번 이직을 하면 정말 큰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적어도 2년은 다닌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직한 회사, 내가 이 회사에 왔어. 그러면 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1번, 2번, 이렇게 굵직하게 한두 가지 정도의 이력서에 채울 수 있는 그런 경력이 되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저는 최소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1년차 때는 회사의 프로세스에 적용하고 자기가 투입된 부분에서 나의 가치를 입증하고 두 번째 연차 때 적어도 이때 프로젝트 같은 데 들어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러려면 적어도 2년은 있어야 되고 길면 한 3년 텀으로 이직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도 보고 사람도 사귀고 하려면 2, 3개월 훅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첫 1년차는 버리고 2년차, 3년차 이때 성과를 낼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직을 해야 다음번 이직의 명분이 생겨서 반복된 실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할 때 정말 이놈의 회사가 더러워서 때려치는 상황이라고 해도 최종 합격을 하기 전에 미리 그만두지 마세요. 퇴사를 하고 나면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근속 확인서 같은 증명서를 앞으로 갈 회사에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문서만 봐도 내가 앞으로 갈 회사에서는 내가 이미 퇴사를 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회사에서 나와 연봉을 협상을 할 때 너 지금 직장이 없네? 그럼 내가 연봉을 깎아서 불러도 너는 갈 데가 없겠네? 이런 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연봉이 후려쳐집니다. 이걸 몰라서 아니면 감정적으로 일찍 퇴사하는 바람에 이직 연봉 협상에서 불리한 협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직할 회사가 연봉 협상을 다 끝내고 출근한 날짜까지 다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퇴사를 얘기하세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은 협상력이 전혀 다릅니다. 이직하면서 연봉 중요하죠. 우리가 이직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연봉일 테니까요. 이직하면서 연봉을 올려받는 거는 단순히 내 가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1년에 많아야 5% 정도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거나 물가 상승률 3% 이런 식으로 연봉을 올려주기 때문에 내 실력이 올라간 가치에 비해서 연봉이 크게 따라온다는 느낌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직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연봉은 나의 능력에 대한 가치다 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봉에는 나의 능력에 대한 가치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쌓아왔던 나의 평판과 인맥과 환경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라서 이직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동하는 거라 그에 대한 보상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게다가 새로운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 제일 하기 싫은 업무, 제일 까다롭고 해서 티가 안 나는 업무가 공백이 났을 겁니다. 이 자리가 빈 겁니다. 여러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자리가 꽃같이 좋은 자리였다면 기존에 이 일들을 하고 있던 A, B, C, D라는 사람들이 저 이거 그만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이 자리가 계속 비어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새로 이직해온 사람이 이 자리에 오겠다고 했어도 만약에 가장 안 좋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요걸 그만두고 제가 이걸 할 테니까 새로운 사람이 이걸 뽑으세요 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고 나면 그 회사에서 가장 힘들고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감안도 필요한 겁니다. 나를 채용하는 자리, 그 자리에 사람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꿀같은 자리라면 내부 인력이 이미 경쟁적으로 차지했겠죠. 이런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연봉 협상을 만족스럽게 잘 해야 새로 입사한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습니다. 연봉 협상 담당자가 제시하는 연봉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연봉을 정하고 협상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연봉에는 이전 회사의 실제 연봉과 복리 후생성으로 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지원 항목들을 몽땅 금액화해서 리스트업해서 전체의 금액을 합쳐서 내가 원하는 연봉 상승률 퍼센트에 다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면 통근버스가 무료였다. 그러면 통근버스가 무료였기 때문에 내가 출근하는데 5,000원 곱하기 왕복이니까 2 곱하기 21, 이 금액을 통근버스 지원비라는 항목으로 연봉에다가 포함시키는 겁니다. 복리 후생성으로. 마찬가지로 핸드폰 지원금, 점심 식대, 의복 지원금, 심지어는 명절 선물까지도 금액으로 계산해서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직할 회사에는 그런 항목들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항목들 내가 표시해서 연봉 협상자에게 딱 들이대면 만약에 그 회사에도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 우리 회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당연히 말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통근비, 이거는 상쇄, 당신네들은 얼마 줍니까? 해서 내가 받았던 거하고 상쇄시키시면 됩니다. 이런 복리후생성 지원 항목의 금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있는지 명절 상여가 있는지 꼼꼼하게 모두 묻고 양쪽에 내가 있었던 회사 그리고 갈 회사의 항목의 연봉에 모두 꼼꼼하게 금액으로 환산해서 포함시키세요. 그리고 연봉을 협상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늘 보너스를 드려요. 그러니 저희 회사의 보너스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셔서 맞춰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연봉이랑 똑같아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보너스는 언제든지 그냥 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급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마음대로 삭감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전 회사의 기본급이 우리 회사의 기본급과 보너스랑 비슷하니까 맞춰드린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 보너스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봉 협상 담당자가 자신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전 회사의 경력을 깎는 경우도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규모가 더 커요. 우리 회사 매출이 더 커요. 그러니 이전 경력은 과장 3년 차였지만 우리 회사에 오시면 과장 1년 차가 되실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직급이 내려가는 건 남은 직장 생활이 2년만큼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와 연봉은 각각 나눠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로 갈 회사에서도 과장 1년 차지만 평가를 잘 받아서 과장 3년 차와 비슷한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그 회사에 없을까요? 당연히 연봉 협상 담당자는 과장 1년 차의 평균 연봉에 맞춰서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건 그들의 표현일 뿐입니다. 나는 연봉으로 협상하러 왔지 직급으로 협상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가치에 대해서 맞는 연차를 줘야 되는 거지, 직전 회사의 규모가 작고 매출이 작는다고 해서 이걸 낮추면 연봉이 같이 내려간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하셔야 될 말씀은 나는 연봉은 별도로 협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연봉을 정하고 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협상은 백화점 세일이나 핸드폰 할인보다 훨씬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물건 사실 때 5만원 할인받는 거 기분 좋다고 거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연봉 협상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맞춰주세요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너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연봉 협상 담당자가 알아서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지 이 사람 안 되겠다, 채용 안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냥 연봉 협상을 하는 담당자일 뿐이지 채용을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담당자가 아닙니다. 물론 사장이자 부장이자 팀장이자 연봉 협상 담당자를 겸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회사로 이직할 건 아니잖아요. 내로 사원이 이직은 많이 아쉬운 일이었지만 발전하는 방향으로의 결정은 늘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로 사원이 퇴사 의견을 밝혔을 때도 곧바로 응원하는 입장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줬던 게 기억납니다. 내로 사원은 이직 후에도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도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만나면 제 택시비를 내주기도 합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와 함께 일하다가 이직한 친구가 내로사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실패를 해서 재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로 재입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다르게 요즘은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는 그런 행동도 아니고 사회도 아니니 주변에 믿을 만한 선배가 있다면 조언을 구하시고, 또 후배가 이직할 때 조언을 구해오면 성공할 수 있게 조언을 잘하고 응원해 준다 그러면 이후에도 서로 사회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로 업계의 인력이 되어 줄 겁니다. 이직을 할 때 꼭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